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첫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 등의 재판인데요. 특검은 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내용은 모두 법원의 생중계로 공개됩니다. 이 와중에 국회에선 무제한 토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법을 끝내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야당이 반발하는 거죠. 물론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단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한 특검은 뭉개고 정치적으로 유리한 특검만 강행하는 태도에는 당리당략 외에 어떤 진정성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직접 출석할 예정인데 YTN은 선고 과정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2차 종합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선거용 내란몰이라고 반발하며 무제한 토론에 나섰습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2차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시 의원은 강 의원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강선우 의원에게 오는 20일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미국과 덴마크 사이 갈등이 불거진 그린란드에 유럽 주요국들이 병력을 파견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그린란드에 위협이 된다는 서방의 우려에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2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할 예정인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생중계를 결정했습니다. 속행 공판 중계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 장비로 촬영하는데 이번엔 10초 정도 시차만 두고 선고 내용이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뇌물 사건 선고 공판이 생중계됐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선고기일 당시 법정에 나오지 않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선고하는 동안의 법정 분위기는 물론 윤 전 대통령의 반응까지 실시간으로 전해질 거로 보입니다.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8개인데 내용에 따라 5갈래로 나뉩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범행으로 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 기관을 사유화한 것으로 자신의 명령을 따른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도 보이는 등 정수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뭐 참고인 정도 좀 조사하다가 이거는 대통령 퇴임시까지로 기소 중지 해가지고 대검에다 이첩하는 것이 그게 원래 정상적인 사건 처리지. 양측 모두 치열하게 변론을 이어간 만큼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항소할 가능성이 큰데 만약 항소심으로 이어진다면 이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내란 전담재판부의 첫 사건이 될 거로 보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네, 방금 보신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선고입니다. 재판부가 내릴 법적 판단이 선고를 앞둔 내란 혐의 재판의 가늠자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계엄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심의권을 침해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 폐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계엄이 합헌적 틀 안에서 이뤄졌다는 허위 자료를 외신에 배포할 것과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약 5달간의 변론과 심리를 거쳐 이 혐의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재판 가운데 처음 나오는 선고입니다.
특검은 지난달 모두 합해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윤 전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본인의 범행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그 불법성을 애써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파면됐지만 전직 대통령을 이걸로 범죄 구성을 어떻게 보면 엮어서 이렇게 재판에 회부한다는 것이 담당 재판부는 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상황. 다만 중요한 전제 사실들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체포방해 혐의를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거듭 지적했는데 이는 내란 혐의 재판의 주요 쟁점이기도 합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허위 보도자료 배포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가 계엄의 성격이나 절차적 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관측도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이번 선고가 오는 21일 선고를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과 더불어 향후 내란 재판의 가늠자 또는 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이 상정됐습니다. 보수 야권이 지방선거용 내란몰이라고 반발하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국회에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새해 첫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 지도부는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줄다리기를 이어갔지만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새 원내사령탑은 내란 종식이 곧 민생이라며 예고한 대로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은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에 끝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잔세를 청산하지 않으면 제2의, 제3의 윤석열이 나타나서 국민의힘은 2차 특검법에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가 포함된 것을 거론하며 야당 지자체장을 공격해 5달 남은 지방선거에 악용하겠다는 뜻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를 외치며 검찰청을 해체한 민주당이 두 권한을 모두 쥔 특검 도입을 반복하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 또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검찰의 특수부를 부활하는 것이다. 이런 평행선에도 2차 종합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처리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앞선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루며 특히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17가지를 수사하게 됩니다. 특별검사 1명, 특검보 5명 등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 기간은 최장 170일까지 가능합니다. 국회 예산처는 관련 비용 154억 원을 추산했는데 원안보다 인력이 100명 가까이 늘어난 수정안이 상정되면서 혈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정 즉시 반대 토론을 신청했고 첫 주자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에게 양보했습니다. 보수 야권이 필리버스터 연대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은 권력을 부관 참시하는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 특검과 돈공천 특검입니다. 민주당은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지켜본 뒤 절대 다수 의석을 앞세워 2차 종합특검을 표결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벌써 4번째 특검이 출범을 눈앞에 뒀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과 통일교 게이트 관련 특검법 처리 촉구 차원인데요. 민주당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혹평했습니다. 박광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입법 강행을 비판하는 규탄대회에서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은 장동혁 대표. 비상계엄 등을 겨냥한 2차 특검을 강행하는 여당이 자신들을 둘러싼 공천헌금, 통일교 특검은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강력한 투쟁 카드를 꺼냈습니다.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무도함이 저의 단식을 통해서 국민들께 더 강력하게 목소리가 전달되기를. 두루킹 특검 당시 김성태 전 원내대표 사례처럼 지도부가 투쟁 선봉에 서며
가장 센 대여 압박으로 요구를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거로 풀이됩니다. 또 쇄신안과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문제 등 당내 내홍을 잠재우고 리더십 주도권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승부수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여기에 장 대표는 단식 돌입 시점을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필리버스터 시작과 맞추며 범보수 공동전선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의원 외교차 해외 일정 중인 이준석 대표 역시 빠른 귀국과 함께 공동 대응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적 쇼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통일교 특검 핵심은 정교 유착이고 지난 대선 신천지 개입 의혹 역시 함께 포함돼야 한다며 이를 거부한 건 국민의힘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경찰에서 빠르게 지금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은 이것도 정치적인 정략적인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식이라는 가장 강한 수단을 앞세운 범보수 공조 여론전에 민심이 얼마나 공감할지 이 지방선거를 앞둔 전국의 또 다른 변수로 자리하는 모양새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 의결을 재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미루기로 했습니다. 장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사자인 한 전 대표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절차를 마무리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 전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에 직접 출석해서 어떤 게 맞고 틀린지 충분히 밝혀야 한다며 최고위 의결은 재심 기간까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제명 처분을 두고 정치적 해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 비공개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은 어제 의총 종료 뒤 기자들을 만나 의원들의 상당수가 발언대에 올라 한 전 대표 징계를 재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전했습니다. 의총 첫 발언자로 나선 조경태 의원은 지금은 통합과 단합의 시간인데 한 전 대표의 제명이 당에 도움이 되겠느냐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길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안과 미래 소속 권영진 의원은 정부 여당의 실정에도 여론조사에서 양당이 더 벌어졌다는 점을 짚은 뒤 장 대표는 한 전 대표의 제명을 철회하고 한 전 대표도 적당한 수준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번엔 여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원금 1억 원을 준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16시간 넘게 2차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시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 보좌진이 먼저 돈을 제안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강 의원에게 다음 주 화요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공천원금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뽑히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사흘 만에 다시 경찰을 찾았습니다. 취재진을 만난 김 시 의원은 입국이나 1차 소환 조사 때와 달리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들어가서 모든 거 사실대로 말씀드릴 거고요. 김 시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선우 의원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 씨를 카페에서 만나 공천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미국에 체류할 당시 경찰에 한 차례 자수서를 제출했는데 김 시 의원은 강 의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 경찰 조사에서는 강 의원 측 남 전 사무국장이 공천 헌금을 먼저 제안해 강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조사를 받은 남 전 사무국장은 세 사람이 만났을 당시 잠시 자리를 비웠다 돌아오니 강 의원이 차에 물건을 실으라고 지시했고 돈이 들어있는 건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강 의원은 사무국장의 보고를 받고서야 돈 받은 걸 알았다고 해명한 상황. 두 사람 모두의 주장과 상반되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강선우 의원 측에 오는 20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강 의원이 소환에 응한다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의 녹취가 공개돼 의혹이 불거진 지 3주 정도 만에 첫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을 둘러싸고 김경 시 의원과 남 전 사무국장 모두 자신의 해명과 다른 주장을 내놓은 만큼 강 의원이 또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물증 확보와 관련자 조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늑장 수사 오명을 벗으려 애쓰는 모습인데 핵심 단서 확보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천원금 의혹을 고리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다음 날, 경찰은 김병기 의원의 차남이 사는 아파트를 다시 찾았습니다. 각종 의혹의 단서가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김 의원 부부 비밀금고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뭐 CCTV 보러 온 건지 아닌지도 확인이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네. 앞서 경찰은 김 의원 부부가 둘째 아들 집에 귀중품 금고를 숨겨뒀을 수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강제 수사를 머뭇대는 사이 빼돌려졌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 YTN 취재 결과 해당 금고는 가로 세로 1m 크기로 경찰은 엘리베이터 등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금고를 옮기는 모습이 담겼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경찰은 금고뿐만이 아니라 수사 과정 곳곳에서 물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 의원에게서 압수한 아이폰 전화기는 비밀번호가 걸려 포렌식도 못하고 있고 측근인 이지희 동작구 의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차남 편입 의혹 관련 자료를 발견했지만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뒤늦게 따로 임의 제출받기도 했습니다. 대신 경찰은 핵심 관련자 조사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습인데 의혹을 폭로해온 김 의원의 전 보좌진을 이틀 연속 불러 조사하고 입학청탁이나 직권남용, 강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뇌물, 횡령, 입학 업무 방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좀 집중해달라고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김 의원 아내의 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전 동작경찰서 수사팀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금은방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빈 가게 앞에 노란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낮 1시쯤 경기 부천시 상동에 있는 금은방에서 50대 여성 업주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동네 사람들 웅성웅성거리고 차가 앰뷸런스하고 119차 다 왔는데 그때부터 심정지 상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신고자는 피해자의 남편으로 아내가 흉기에 찔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왼쪽 가슴 등을 크게 다친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은 현장 CCTV 등을 확인해 택시를 타고 달아난 40대 남성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신고 접수 4시간 반 만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역 근처에서 A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확인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광주에서 치매를 앓는 8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노모를 부양하다가 신변을 비관해 벌인 짓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광주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을 순찰차가 지나갑니다. 80대 여성이 실종됐다는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집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은 1톤 화물차 짐칸에서 이미 숨져 있는 80대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8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60대 아들을 집 주변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피의자 아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동안 치매를 앓아오던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울 때는 같이 시장에도 차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시장 보러 세계도 다니고 그랬는데 또 안 좋을 때는 차에서 엄마가 주무시고 그러더라고요. A씨 화물차 안에서는 마시다만 소주 2병과 함께 농약이 발견됐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메모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80대 여성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범행 시각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부고를 통해서 확인해봐야 되는데 사체 뭐 이렇게 뭐 부패는 전혀 없어서 이런 부분은 이제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환자가 100만 명을 넘기면서 사회적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치매, 간병 주체와 비용을 둘러싸고 가족 파탄까지 불러오는 치매 관련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는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리한 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치밀하게 계획해서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받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가 매우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경기 화성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조수석에 있던 50대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 5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세월호 참사 보상금을 받은 일부 유가족들이 이를 되돌려주겠다면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세월호 유족 김모 씨 등 38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이미 끝나 이를 다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고요. 화해 결정문에 국가 책임이 빠져 재심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스모그의 황사까지 겹치면서 대기질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은 나쁨 수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충청과 전북에는 올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중국 동해안에서부터 서해를 지나 우리나라 서쪽 지방까지 미세먼지띠가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스모그입니다. 충남과 전북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 농도는 평소의 2~3배 이상 높아지며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전남에서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여기에 황사까지 겹치면서 서쪽 곳곳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오르며 공기질이 한층 더 악화했습니다. 세종과 대전 등 충남 지역은 예비저감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고농도가 이어질 걸로 보여 올해 들어 처음으로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충북과 전북에도 오늘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이부제가 시행되고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 시간도 단축됩니다. 서울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도 초미세먼지 주의보 등 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일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어 16일 전국 대부분 권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이상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번 미세먼지의 기세는 오래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이번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는 오래가지 않고 주말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청정한 공기가 내륙으로 유입돼 확산하면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이 오르자마자 찾아온 불청객 미세먼지. 야외 활동은 피하고 외출할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충청과 전북에는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올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의 존속 기한이 2031년까지 5년 연장됐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대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4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미세먼지 종합계획을 포함해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합니다. 네, 이어서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쿠팡이 어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보상안을 시행했습니다. 이 보상안 납득이 되십니까?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사용처와 기간이 제한된 이 쿠폰 위주의 보상에 체감 효과가 없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쿠팡 사태 이후로 결제액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쿠팡이 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5만 원 규모의 이용권을 주기로 한 첫날, 소비자들은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소비자로서 와닿지 않고 약간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도 살짝 들더라고요. 예. 신사업인 알럭스와 트래블은 4만 원 이용권을 주고
정작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쿠팡과 쿠팡 이체에는 5,000원씩 10,000원만 배정해 꼼수 논란에 휩싸였던 쿠팡은 각종 제한까지 설정했습니다. 석 달 내에 사용해야 하고 5,000원 이용권의 경우 쓰고 남은 금액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정해진 금액보다 더 비싼 상품을 고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쿠팡 트래블도 호텔 음식이나 음료 같은 저가 상품은 제외하고 오로지 고가인 국내 숙박권에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실질적인 그 쿠팡의 약간 판매 전략처럼 느껴지게끔 만드는 또 할인 들어가고 뭔가 보상이 되게 많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쿠팡은 좀 적은 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보 유출 사태 발생 이후 한 달 반이 흐르도록 미온적인 쿠팡의 대응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은 실제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민 신한 하나카드 쿠팡 결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태 이후 쿠팡 결제 금액은 약 56억 원 감소했고 결제 건수도 약 252만 건에서 234만 건으로 7% 넘게 줄었습니다. 쿠팡 주문이 줄어들면서 쿠팡 물류센터 근무자 규모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에 따르면 무급 휴가와 채용 축소 등으로 물류센터 인력 약 6천여 명이 줄어드는 등 사태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규모의 보상안이라고 쿠팡은 자랑했지만 소비자들의 실망이 이어지면서 쿠팡이 단기간에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이 미국 정치권과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 수사를 통상 갈등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지난 11일 워싱턴 DC를 방문한 뒤 사흘 동안 미국 상하원 주요 의원과 협회 관계자 등을 연달아 만났습니다. 미국 측은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관련해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희망한다며 한국의 디지털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요청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이에 대해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을 관계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한미 간의 외교, 통상 현안으로 확대 해석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개인정보 6만 5천여 건을 유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 원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접근 제한 및 유출 탐지 기능이 포함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유출, 노출 방지 조치에도 소홀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오름폭을 키우며 49주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가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연 2.89%로 넉 달 연속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90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도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액이 720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17개 의류업체가 함량 미달인 패딩에 구스다운이라고 표기하는 등 소비자를 속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이번엔 국제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미국과의 회담이 결렬됐죠. 덴마크와 유럽 주요국들이 곧바로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러시아와 중국이 그린란드에 위협이 된다는 서방의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야욕이 변함없음을 확인한 덴마크와 유럽 주요국들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De premières capacités militaires ont été envoyées, qui sont arrivées au Groenland et d'autres suivront dans les prochains jours dans différentes dimensions. 덴마크 주도로 진행되는 그린란드 주요 시설 방어를 위한 북극의 인내작전 훈련이라고 설명하지만 미국이 군사행동 가능성까지 거론한 상황에서 유럽 역시 맞설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는 일종의 무력 시위로 풀이됩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군 신년 연설에서 미국을 겨냥한 듯
일부 국가에서 새로운 식민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병력 파견에 동참한 독일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며 내세우는 명분이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공포를 조장하는 허위 주장이라며 반박했습니다. Ни Россия, ни Китай не заявляли ни о каких подобных планах. Нет никакой фактологической информации, которая могла бы хоть в чем-то подтвердить. 어떤 식으로든 그린란드를 갖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찬성하는 미국인은 5명 중 1명으로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생일대의 부동산 매물로 기대하는 그린란드가 금광이 아니라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덴마크가 그린란드에 주던 보조금을 미국이 대신 충당하고 또 광산을 새로 개발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팽팽한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유명 정치 풍자 소셜미디어는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 아들 베런과 덴마크의 이사벨라 공주의 정략 결혼을 해법으로 제안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네, 3주째 이어지고 있는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당국의 강경 진압 속에 일단은 잦아드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철수 권고가 내려졌던 미군의 중동 최대 기지에는 경보가 하향 조정됐고 시위대를 엄벌하겠다던 이란 당국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수도 테헤란에서 반정부 시위 규모가 줄어들었고 일부 소도시에서 산발적인 시위만 벌어지고 있다. 아랍권 알자지라 방송은 대규모 친정부 맞불 집회가 열린 지난 12일 이후 이런 추세로 전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군 특수부대까지 동원해 강경 진압에 나서고 유혈 사태로 번지자 많은 시민이 발을 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체포된 시위 가담자들을 엄벌하겠다던 이란 당국은 교수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며 한 발 물러났습니다. I can tell you, I'm confident about that. There is no plan for hanging at all. 연일 군사 개입을 시사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반응했습니다. 앞서 미군의 중동 최대 거점인 카타르 알루데이드 공군기지에 일부 철수 권고가 내려지며 미국의 군사 개입이 임박했다는 관측까지 나왔지만 하루 만에 경보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란도 공중임무를 이유로 돌연 자국 영공을 폐쇄했다가 항공편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이란과 인접한 튀르키예는 이번 사태가 영내로 확산해선 안 된다며 미국의 무력 사용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İran'a yönelik bir askeri müdahaleye karşıyız. Yani İran'ın kendi içindeki otantik sorunlarını kendisinin çözmesi gerekiyor.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오만 등 걸프 3개국도 필사의 외교전을 벌였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 영내 심각한 역풍이 불 수 있다며 이란이 선의를 보일 기회를 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주째로 접어든 이란 반정부 시위가 일단은 진정되는 분위기지만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어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백악관은 이란 정부의 반정부 시위대 강경 진압과 관련해 처형 800건이 중단됐다며 살해가 지속되면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각 15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서 어제 예정됐던 800건의 처형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만약 살해가 계속되면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는 뜻을 전달하며 이란 정권과 소통해왔다며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여전히 올라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고했던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도 배제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화재 소식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서울 개포동에 있는 구룡마을의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인근 산으로 불이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신고 1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불로 인명피해가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엔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스모그의 황사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전국에서 공기질이 무척 탁한데요. 현재 서울과 경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고농도의 먼지가 이어지겠는데요. 오전까지 충청과 전북에서는 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가운데 올겨울 처음으로 비상 저감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오늘 밤 9시까지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공공기관은 차량 이부제가 시행됩니다. 또 사업장과 공사장 운영은 단축 조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안개까지 매우 짙게 끼어 있어 시야가 더욱 흐립니다. 서쪽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차간거리를 넉넉하게 두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겠고 추위 걱정도 없겠습니다. 초봄 같았던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이번 주말까지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할 예정인데 YTN은 오늘 오후 2시 선고 과정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2차 종합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선거용 내란몰이라고 반발하며 무제한 토론에 나섰습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2차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시 의원은 강 의원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강선우 의원에게 오는 20일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낸 5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또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흡연과 암 발생의 직접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주요 뉴스부터 다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가운데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계엄 선포 당시에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하고 폐기하거나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는 경호처 직원들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김성훈 전 차장은 진술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다른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위협 사격을 지시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1년 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건 대통령 경호처 내 이른바 충성파들이었습니다. 신복 김성훈 전 차장은 체포를 막는 과정에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없었다고 말해왔습니다. 네, 누구 지시로 관저진이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그랬던 김 전 차장, 이후 진행된 특검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거로 알려지며 등을 돌린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을 마주한 법정에서는 체포 저지가 대통령 방침이란 얘기는 듣지 못했고 박종준 전 경호처장 지시로 차벽을 설치했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다른 경호처 관계자들의 기억은 전혀 달랐습니다. 경호처 부장 이모 씨는 윤 전 대통령이 아작난다고 느낄 정도로 위협 사격하고 부숴버리라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 미사일이 있다는 언급까지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2차 체포를 앞두곤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이 무기고에 있는 총과 실탄을 꺼내 관저 내 가족경호부에 배치하라고 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총 쏠 실력도 없다.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총기를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테니 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라며 윤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경호처 직원들의 증언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법관 정기 인사 날짜인 다음 달 23일에 맞춰 내란 전담재판부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전담재판부는 2개를 두는데 상황에 따라 추가로 지정할 여지도 남겨두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최근 시행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특례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재판부의 개수, 구성과 가동의 시점이 각각 논의됐습니다. 전담재판부는 우선 2개를 두기로 했습니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판사는 다음 달 정기 인사 결과를 반영해 보임하는데 이에 따라 전담재판부는 인사일자인 다음 달 23일부터 가동됩니다. 다만 정기 인사 이전에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를 대비해 형사 20부를 관리재판부로 두기로 했습니다. 당장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됩니다. 고법은 향후 경과에 따라 전담재판부를 추가로 구성할 여지를 두고 대법원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예규 지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담재판부의 형태와 구체적인 구성 방법은 추가 회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앞서 중앙지법도 판사회의를 열어 영장 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 등을 논의했고 오는 19일 회의를 속개해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의 추가 회의는 오는 29일 열립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개혁 문제가 다시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발표하고 여당 내에서 비판이 컸는데요. 대대적인 수정을 예고하면서 여론 수렴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의원총회에 대국민 공청회까지 예고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눈치를 보는 형식상 절차일 뿐 강경파 주장대로 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오는 20일 정부가 발표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법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수기를 당부한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따라 각계각층 찬반 토론을 펼치고 일반 국민 여론도 들어볼 계획입니다. 국민 토론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정부 입법 예고안은 수정이 될 것입니다.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건데 하지만 중수청, 공소청법을 대폭 손질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특히 중수청 수사관을 뽑을 때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을 따로 두기로 한 대목은 반드시 수정할 계획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당정청 철학은 검찰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거스를 수 없는 대원칙입니다. 정부안을 겨냥한 비판 여론은 지지층을 등에 업은 강경파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법률가 출신이 수사를 주도하는 계급 구조가 굳어지면 중수청은 윤석열 검찰 시즌2가 될 뿐이라는 게 이들의 논리입니다. 강경파들은 1시간 반 의원총회에서도 이런 성토를 쏟아냈는데 수사 역량 유지를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정부의 해명도 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사사법관이 이렇게 지휘하는 그런 체계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고 물론 특정 집단을 배제하면 안 된다는 신중론도 일부 나오고 있지만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계획대로라면 제2의 공수처가 탄생할 뿐이라며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는 20일 공청회가 허울뿐인 여론 수렴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는 배경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3대 특검 후속 법안인 2차 종합특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김건희, 최상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추가로 수사하는 법안으로 이른바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이나 계엄에 동조한 국가기관 등 14개를 수사 대상으로 하며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입니다. 어제 오후 법안이 상정되자 보수 야권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를 첫 주자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24시간이 지나는 오후 3시 반쯤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7개 정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중국, 일본 방문 성과를 설명하고 국정 운영 방향을 공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과 통일교 특검법 등 쟁점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민주당의 공천원금 의혹과 관련한 특검을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새해 첫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금통위원 전원 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 2.5%로 인하된 뒤 7월부터 5차례 연속 동결됐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장 큰 배경을 꼽자면 역시 불안한 환율이 있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아주 이례적이었던 미국 재무장관의 구두 개입으로 기세가 크게 꺾이나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외환 당국은 새로운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그제보다 12원 오전 내린 1,465원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만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소셜미디어에 최근 원화의 약세는 한국의 견고한 경제 기초 체력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장 뒤 환율은 다시 오르기 시작해 장중 1,470원대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떨어지긴 했지만 개장 때보다는 하락폭을 좁혀 오후 3시 반 기준 그제보다 7원 8전 내린 1,469원 7전을 기록했습니다.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200달러 어떤 투자 같은 것도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 같은 것도 조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안정시키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행해라라는 이런 메시지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와 관련해 외환당국자는 베센트 장관의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에 역외,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체로 공감했지만 국내에서는 저가 매수 수요가 강하게 작용했고 이에 따라 외국인들도 다시 달러를 사들였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과 금융기관에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 행동이 다시 환율을 끌어올리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인과 금융기관의 거래에 대해 건전성 차원의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는 아니라고 밝혀 서학개미들의 거래 창구인 증권사에 대한 추가 대책 검토를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의 이딴 대응에도 상당 기간 고환율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개인과 기업, 국가 차원의 대미 투자에 한국보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더 높은 데다 미 연준 의장 교체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안전자산인 달러의 수요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치적인 이슈들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게 단기간에 끝날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1, 4분기 늦으면 2, 4분기 정도까지는 상당히 높은 환율을 유지할 공산도 있고 당국은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와 관련해서는 과거 외환위기 때와 달리 달러가 시장에 넘치고 있다며 당장 통화 스와프를 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이렇게 연일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은 환해지나 국내 증시 투자 비율 조정 가능성에 대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이사는 환해지나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공단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이후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기금위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공단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값은 새해 들어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와중에 오름폭은 오히려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연간 상승률은 9%에 육박하며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중구의 주상복합 아파트. 지난 2일 전용 면적 122제곱미터가 20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직전 거래보다 2천만 원 올라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2배 이하로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요즘 좋은 지역이라는 거를 조금 고평가되어 있는 지역에 비례해서 손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 같고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중구가 0.36% 오르는 등 서울 아파트 값은 0.21%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49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중구, 동작구가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성동구 순으로 나타났는데
한강벨트가 아닌 중구, 관악구 아파트값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이에 더해 노원, 도봉, 강북구 등도 전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상승 흐름이 외곽 지역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서울 주요 핵심지의 가격 상승 피로감이 누적됨에 따라 상대적 가격 만족도가 높은 중저가 지역 위주로 실수요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 매물 부족, 토지 거래 허가 제도 등 정책 요인이 맞물려 발생한 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경기 지역 아파트값도 0.09% 오르며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용인시 수지구가 0.45% 뛰며 전국 시군구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어 성남시 분당구 등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누적 상승률은 9% 가까이 뛰며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통계 작성 업무를 넘겨받아 공표하기 시작한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YTN 최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재작년 주택 공급 통계에 누락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석 달 동안 부적절하게 공개를 미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를 보면 국토부는 재작년 1월 전년도 주택 공급 통계가 서울시 자체 집계치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정 절차를 거쳐 같은 해 4월에 다시 공표했습니다. 당시에 주택 공급 실적은 19만 2천 호가 과소 집계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국토부는 주택시장 불안감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재공표 전까지 과소 집계된 통계치를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낸 5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결국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 직접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 건보공단은 즉각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2020년 1심에 이어 6년 만에 나온 항소심 선고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배를 마셨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KTN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가 건보공단에 피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공단은 장기간 흡연 후 폐암과 후두암을 진단받은 3,400여 명에게 지급한 533억 원을 담배 회사가 물어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폐암 등에 걸릴 수 있는 건 과학적 진실인 만큼 책임이 담배 회사에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일단 흡연과 암 발병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흡연과 암의 직접 연관성까지 인정하긴 어렵고 개인의 흡연 기간과 암 발생 시기, 생활 습관 등을 따로 살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담배에 중독된 흡연자에게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담배 자체를 안전하지 않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담배 회사가 니코틴 함량을 줄인 담배를 만들어서야 한다거나 담배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경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공단 측 주장 역시 배척했습니다. 담배 제조 자체를 유해물질 전달 행위로 간주할 수 없고 발암물질이 몸에 들어가는 건 개인 선택에 따른 거라고도 했습니다. 건보공단은 과학과 법의 괴리가 너무 크다며 즉각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조가 없으면은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절약되는지 아십니까? 4%가 절약이 됩니다. 그것도 매년. 2014년 소재기 후 12년째 이어져 온 공단의 법정 싸움은 대법원 판단 때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제조사인 옥시레킷 벤키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피해자 26명을 옥시를 상대로 낸 11억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6명 가운데 24명은 지난달 27일 재판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였고 남은 피해자 2명에 대해서만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1차 평가 결과 LG AI연구원과 SK텔레콤, 업스테이지가 정예팀으로 선정됐습니다. 중국 소스를 사용한 네이버 클라우드 팀은 독자성 논란으로 탈락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1차 평가에서는 모델의 성능과 실제 활용 가능성, 비용 효율성, 그리고 생태계 파급 효과가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이를 검토한 결과 NCAI팀이 2차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탈락팀이 나왔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팀이 중국 QN 모델의 인코더 가중치를 사용한 것이 논란이 됐기 때문입니다. 곽희정 통부는 기술, 정책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독자 모델 개발이 사업의 취지인 만큼 오픈소스라더라도 이미 학습된 것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검증된 오픈소스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더라도 가중치를 초기화한 후 학습 개발을 수행하는 것이 모델의 독자성 확보를 위한 최소 조건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탈락팀과 지난 5개 정예팀 선정 당시에 탈락한 컨소시엄 등을 대상으로 1개 팀을 추가로 선정해 2단계에서 4개 팀 경쟁 체제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1차 평가부터 독자성 논란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르면서 독자 AI 개발 프로젝트가 최종 선발까지 순항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연소 확대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사회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불이 정확히 몇 시쯤 발생한 건가요? 네, 서울 개포동에 있는 구룡마을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5시쯤입니다. YTN으로 들어온 제보 화면을 보면 거센 불길이 마을을 가득 뒤덮었고 검은 연기도 자욱합니다. 화염이 거세 밤하늘도 시뻘겋고 인근에는 소방차들이 속속 도착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소방당국은 불이 번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신고 1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민가에서 시작한 불이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붙는 것을 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구룡마을 3지구와 4지구의 피해가 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진화 작업에 소방 인력 230여 명과 장비 69대가 동원됐고 아직 큰 불길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첫 신고는 빈집에서 불이 났다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네, 이번엔 국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미국의 그린란드 야욕에 반발하고 있는 유럽에도 사이가 좋아질 수 있다며 같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크렘린궁에서 열린 주 러시아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한국을 거론했습니다. 푸틴은 안타깝게도 한국과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 기반이 많이 낭비됐다고 현재의 한러 관계를 평가했습니다. 과거 양국은 실용적인 접근을 유지하며 무역과 비즈니스 분야에서 정말 좋은 결과를 거뒀다며 한국과 관계 회복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34개국 대사들이 함께했는데 지난해 10월 부임한 이석배 주로 한국 대사도 참석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했고 러시아도 한국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하면서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비우호국인 한국과의 관계 회복 의지를 몇 차례 내비쳤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이도훈 당시 대사가 참석한 신임장 제정식에서 한러 협력을 거론했고 2024년 6월에도 관계 회복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은 이날 참여한 프랑스 등 유럽 국가 대사들에게도 그동안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제는 좋아질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Хочется верить, что со временем ситуация все-таки изменится, и наши государства вернутся к нормальному конструктивному общению на принципах уважения национальных интересов, учета
законных озабоченностей в сфере безопасности. 푸틴은 그린란드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국제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며 러시아는 다극 세계의 이상에 진정으로 헌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네, 일본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지금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에 총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후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여당의 안정적인 과반 의석을 확보해 정권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고향인 나라에서 이틀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한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 도쿄로 복귀한 뒤 여당 간부들에게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치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선거가 실현되면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가 연립 정권을 구성한 이후 첫 총선입니다. 高市総理から通常国会の早期において解散をするという伝達を受けました。自民党と維新の会での政策合意の内容等についてもですね、これをしっかり進めるにあたっても国民の皆さんの審判を得る必要があるということだと。 중의원 해산 후 총선은 다음 달 8일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자민당과 유신회를 합친 여당의 중의원 의석수는 465석 가운데 절반을 간신히 넘긴 233석. 다카이치 총리는 애초 고물가 대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70% 이상의 고공 지지율을 통한 과반 의석 확보로 안정적 정권 기반을 다지겠다는 뜻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에서는 조기 총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税金の無駄遣い解散でしょ。高市さんの勝手な都合で600億使うってことでしょ。国民生活をないがしろにした大義なき解散だと思います。 하지만 야당 역시 총선을 위한 체제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26년 동안 자민당과 연립 정권을 구성하다 이탈한 공명당은 신당을 결성하기로 했습니다. 자민당의 비판적인 이른바 중도층의 지지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구상입니다. 1월 중 중의원 해산은 지금까지 2번에 불과할 만큼 극히 이례적으로 평가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9일 중의원 해산과 관련한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메이저 바둑 대회로는 19년 만에 한일 결승전으로 치러진 LG배에서 신민준 구단이 2킬 2치료 구단의 승리를 거두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대국장에는 신민준 구단의 스승 이세돌 구단이 깜짝 등장해 제자의 바둑을 응원했습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결승 3국 팽팽한 형세가 초중반까지 이어졌습니다. 신민준 구단이 우상귀 찌분수를 두자 이치리키 료 구단이 중앙 쪽으로 응수하면서 형세가 급격하게 기울었습니다. 이후 한때 큰 차이가 좁혀지기도 했지만 역전은 허용하지 않으면서 신민준 구단이 218수 만에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1국에서 좋은 바둑을 역전패하며 흔들렸지만 하루 쉬면서 컨디션을 회복한 신민준은 내리 두 판을 모두 이기며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국 졌을 때는 정말 이제 이번에는 좀 어렵겠다고 생각했는데 2국을 이기면서 이제 거의 다시 5대5 승부가 된 것 같고 3국에서 이제 좀 대마를 이제 좀 무리하게 잡으러 오면서 그때 조금 이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LG배 결승에서 한일전 기사가 맞대결한 것은 2회 때 이후 28년 만입니다. 다른 메이저 대회를 통틀어서도 19년 만인데 검토실에는 그때 한일전 결승 우승자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로 지난 2007년 도요다 덴소배 결승에서 왕슈이 구단을 꺾은 이세돌 구단입니다. 과거 숙식을 함께하며 신민준 구단을 키워낸 이세돌 구단은 대국이 끝난 뒤에도 20분 넘게 복귀에 참여하며 제자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올해는 좀 이제 출발을 좀 좋게 시작했으니 26년에는 좀 다른 세계대회에서도 계속 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세계대회에서 주춤했던 한국 바둑. 2026년 새해 첫 메이저 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며 세계 정상을 향해 도전하는 우리 기사들의 어깨를 가볍게 했습니다. YTN 김동비입니다.
이범실. 자, 서브를 넘기지 못했어요. 예리한 서브를 갖고 있는 조재현. 자, 연속된 서브 범실로 한 점씩 계속 서로에게 내주고 있는 모습. 다시 서브 범실이 나와요. 오늘 흐름을 좀 끊어줘야 이 흐름이 더는 이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KB 손해보험들의 지금 경민대에서 오늘 출근길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스모그의 황사 영향까지 더해져서 공기질이 무척 탁합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53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2배 정도 높은 수준인데요.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고농도의 먼지가 이어지는 만큼 호흡기 건강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대기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서울과 경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오전에 충북과 전북 지역은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는데요. 오늘 충청과 전북 지역에서는 올겨울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시행되겠습니다. 오늘 밤 9시까지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공공기관은 차량 이부제가 시행됩니다. 또 사업장과 공사장 운영은 단축 조정이 필요합니다. 먼지는 종일 기승을 부리다가 내일 중서부 지역부터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까지 매우 짙게 끼어 있어 시야가 더욱 흐립니다. 서쪽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떨어진 곳이 많은데요. 시야도 답답한데 지면에 안개가 얼어서 도로까지 미끄럽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겠고 추위 걱정도 없겠습니다. 초봄 같았던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이번 주말까지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이번 주말을 맞아서 야외 활동하신다면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